이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86년도에 건축을 시작했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에서 여기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프랑스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건축 공부를 좀 하다가 한 10년간 근무를 하고 그리고 한 2007년도에 한국에 와서 사무실을 이제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한강 나들목 프로젝트인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한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 터널을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는 저희 우리나라에서 그런 터널이 전부 다 토목공사였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터널하고 하수 물이 나오는 터널하고 모양이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변해가고 있지만 처음에 그걸 접했을 때 놀라웠던 거는 이제 한강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면 하수 터널들이 이렇게 보면 괴물에도 많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은 그 터널 구조하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터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정도로 어떤 공공 장소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적었던 시절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006, 2007년 그때 이제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그분이 이제 시장이 되시면서 이제 뭐 이제 디자인, 공공 디자인이나 공공 장소에 대한 이런 그 인식이 많이 좀 이렇게 좀 뭔가 많이 달라지는 그런 시기에 제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됐고 원래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공공장소를 좀 많이 다뤘던 편이에요. 그래서 건축하고 도시 설계를 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겸했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설계 사무실 들어가면 도시 하는 데가 있으면 도시 파트가 있고 설계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루는 사람이 틀린데 제가 공부하고 그다음에 제가 같이 이제 저희 스승님하고 10년을 일을 했는데 거기서는 그냥 건축가가 똑같이 도시 설계하고 건축 설계를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면서도 언제나 도시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도시 설계를 할 때도 건축에 대한 배려가 항상 들어가 있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한 10년간 일을 하다 왔는데 어떻게 딱 첫 번째 프로젝트가 건축도 아니고 뭐 조경도 아니고 토목도 아니고 아주 묘한 그리고 실내도 아니고 실외도 아니고 아주 그런 이상한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호나들목하고 마포 종점 나들목인데 제가 왜 이 나들목 얘기를 하냐면 여기 와서 첫 번째 다뤘던 프로젝트가 그런 토목 구조물이면서 물과 관련된 시설물이었습니다. 그 나들목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냥 지나다니는 통로지만 사실은 그 나들목의 시작과 끝을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육관문이라고 이렇게 단두대처럼 문이 이렇게 셔터가 내려오는 그런 나들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도행로에서 한참을 내려가서 한강으로 진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계단 옆에 이렇게 차수벽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터널들을 앞뒤를 보시면 어딘가에 그 홍수가 날 경우, 그러니까 한강이 범람할 경우에 도시를 지켜주는 어떤 차수 역할을 해주는 시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터널들도 사실은 시설물,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시설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 작업을 이제 물론 그것만 한 건 아니지만 그 작업을 몇 년에 걸쳐서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고 계속해서 주로 소규모 공공건축물을 많이 다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윤동주까지 오면서 오늘 보셨던 공간도 보시면 사실 가장 중요한 공간은 실내도 실외도 아니고 역시 물과 관련된 어떤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생에 물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그 물 시설물을 활용하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몇 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게 딱 건축의 어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건축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을 다루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 해온 걸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동시에 그거를 뭐 제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저한테 그런 일이 이제 연결이 돼서 하게 된 건데 뭐 하다 보니까 그런 인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그 이상의 집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윤동주 시인이 워낙 이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시인인데
그 윤동주 문학관 설계 의뢰를 받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상 때문이에요. 그 지금 이상의 집을 보시면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이상의 집을 보시면은 지금은 한옥을 개조를 해서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실은 여러 해의 어떤 그 과정이 있었어요. 여기 선생님도 이제 아름지기 재단에 옛날에 계실 때 이제 그거랑 관련돼서 준비 작업을 해주셨다고 그러시는데, 처음에 이상의 집을 만들 때 이상이라는 분은 워낙 독특하고 그리고 굉장한 분이셔서 한 명의 건축가가 그분을 기념하는 장소를 만드는 거는 뭔가가 이상스럽지 않다. 그래서 그래서 이상다운 어떤 절차를 밟고자 아름지기 재단에서 젊은 건축가 몇 분한테 이제 체육소장님을 이제 그 코디네이터로 하고 젊은 건축가 4명한테 동시에 작업을 시켰어요. 동시에 작업을 시켰는데, 물론 이제 동시에 작업을 한다는 거는 동시에 같이 이상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제 그 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4개의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였냐면 이 집을 그 한옥을 없애느냐 마느냐 그리고 가 이슈였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한옥을 보존하는 게 정답인 게 너무 당연하지만 참 묘하게도 그때는 그런 안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그 또 지금 거기 상황을 볼 때는 그거를 부수는 게 어떤 정답으로 나와서 신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신축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결정이 됐는데, 이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집이 일단은 너무 굉장히 부실한 상태였고, 그리고 그 집이 건축적 가치가 없었고 실제로 이상이 살던 집이 아니에요. 그냥 이상이 자란 그 큰아버님 댁의 어떤 그 집터의 한 부분이었을 뿐이고, 그 건물도 건축적인 가치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됐고, 거기에 너무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리모델링을 하면 무조건 그 불법적인 요소들을 걷어내는데, 걷어내면은 너무 또 작아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장소가 돼서 결국은 여러 논의 끝에 이제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근데 막상 신축을 하려면 이제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기 전에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름지기 재단에서 굉장히 아름지기 재단다운 발상으로 이거를 최소한의 경비로 아주 덜어낼 것만 덜어내고, 이제 부수기 전에 그래도 일단 이제 그 예술가들한테 자리를 좀 이렇게 내주자, 그렇게 얘기가 되면서 임시로 그 집을 고쳤는데, 그게 결국은 굳혀진 거예요. 그 고친 상황을 보고, 사실 고치기 전에는 그 집이 막 앞에도 다 가려져 있고 막 굉장히 이렇게 정말 가치가 없어 보였었어요. 왜냐면 천정도 다 있고 그래도 한옥에 이런 그 구조도 하나도 안 보이고 막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이제 걷어내고 나니까 이제 그 집에 이제 가치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주민들의 이제 의뢰로 그거를 이제 보존을 하기로 하면서 지금의 이상의 집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이제 한 명이 하면 안 된다던 그 시절에 그 이상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팀에 있었는데, 사실 제가 전혀 문학소녀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문학소녀인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또 뭐 프랑스에서 오래 있었다고 굉장히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인 줄 아는데 그렇지도 못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 동시대에 태어났던 이상이라는 시인과 윤동주 시인을 건축을 통해서 접하게 된 아주 럭키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면서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뭐였냐면, 이제 이상의 집을 하려면은 이상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윤동주 시인을 문학가를 만들면 윤동주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분들하고 공감되는 걸 갖고 제가 이제 건축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상은 쉽지가 않았었어요. 왜냐면 그게 이상은 굉장히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자유로운 분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영혼이 자유롭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그 몰입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돌이켜보면, 근데 윤동주 문학관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재밌는 게, 이상의 집을 할 때는 그 주변에 거기 관심 있는 분들이 확실히 이상스러움을 굉장히 추구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많았던 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윤동주를 할 때는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가뿐만 아니고 굉장히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조건에서 제가 작업을 한 게, 윤동주 시인, 문학관을 할 때는 윤동주 시인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러니까는 그분을 닮고자 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속 이렇게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하는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어떤 추구하는 게 약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된다고 하나, 그런 거를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근데 이상도 그렇고 윤동주도 그렇고 두 분 다 건축가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상 본인이 건축가이셨었고,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윤동주 시인의 동생이 건축가이시고, 지금 유가족 대표로 계시는 윤인석 교수님도 건축가이시더라고요. 그 설계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이제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을 하고 발주한 종로구청 구청장님이 건축가 출신 구청장님이세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그런 식으로 어떤 건축가들이 굉장히 많이 이 시인들과 엮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작업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 이 건물이 나오기까지는 진짜 우연인지 필연인지 굉장히 이제 재밌는 만남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인의 언덕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라가시면서 여기 분위기하고 저기 분위기하고 좀 다르게 느끼셨을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시인의 언덕은 이미 만들어졌고, 여기는 그런 연결 다리는 없었고 완전히 별개 공간으로 이제 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뭐 사진은 사실 이거대로 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그 앞에 보시면 제가 그 설계를 하기 전에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일단 저희가 지금은 어쨌든 볼 수 없는 모습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정말 그냥 하얀 아주 소박한 건물 한 채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윤동주 시인과 굉장히 이미지가 닮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위치는 너무 잘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때 이미 지금 그 윤동주 시인의 언덕은 조성이 돼 있었고, 저희 건물이 이제 배치도상에 내려다 보면 이렇게 정말 무슨 화살표처럼 인왕산의 끝자락에 이렇게 딱 접점을 찍는 그런 위치에 이게 어떻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널찍하게 자리 잡혀 있는 게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공간인데, 이 공간이 그때는 물탱크가 다 땅에 묻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 벽이 없고, 여기가 그냥 이렇게 넓은 그냥 마당 같은 공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 카페가 있던 자리에 조금 다르게는 서 있었지만, 거기에 공부대에서 사용하던 펌프 시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유리로 돼 있는 저거하고 그 열린 우물에서 아까 올려다 봤던 그 개구구가 두 개가 철판으로 이렇게 딱 덮여져 있던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근무대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한테 이게 뭐냐고 했더니 그냥 물탱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물탱크 하면 저희가 연상하는 게 저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밑에 그냥 이렇게 물탱크가 이렇게 묻혀져 있나 보다, 이제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소장님, 네. 장소가 네. 왜 선정이 된 거예요? 왜 여기가 됐냐고요? 윤동주 저쪽에 서촌 쪽에 네. 원래 하숙하던 집이 따로 있지 않아요? 네, 있어요. 계속 그쪽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질문을 해주시는데, 이 장소는 윤동주 시인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고, 그냥 종로구하고는 인연이 있으시고요. 왜냐면은 누상동에 거기 이제 하숙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 종로구하고는 인연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사시면서 인왕산에 많이 오르셨었다는 그런 기록은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그 누상동에서 연희전문학교를 이제 다니셨던 거여서, 종로에서 이제 이제 하숙집의 위치에 대한 기록까지는 있는데, 사실 여기가 된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그 청운 아파트가 철거되면서 저기를 이제 언덕으로 만든 시인의 언덕이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윤동주 시인을 굉장히 사랑하던 어떤 윤동주 선양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 선양회 회장님이 이제 정확하게 어디서 아이디어가 딱 나은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 가합장을 임시로 윤동주 문학관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 계셨어요. 한 1년 동안. 저 신의 언덕이 만들어지면서. 근데 뭐 문학관이라고 하기엔 진짜 너무 초라한 게 아까 그 모습이 사실 문학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있던 기계 시설물 다 빼버리고 그냥 그 공간을 그대로 그냥 사용을 임시로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서울시하고 논의를 해서 이제 여기를 윤동주 문학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일정 예산을 따오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종로구청에서 발주를 하게 됐던 거예요. 위치가 너무 좋아서. 네, 근데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사실 윤동주 시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없어요. 근거는 없고 그냥 인왕산에 자주 올라오셨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 누상동 하숙집 위치를 보시면 사실 어제는 우연히 제가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지금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됐는데 어제는 저희가 이상의 집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윤동주 시인의 그 하숙집터를 지나서 수성동 계곡으로 해서 인왕산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도로가 물론 지금 이제 도로가 있지만 옛날에도 어쨌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비슷하게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 장소와는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나 기록은 없습니다. 네? 소유. 이거요? 네, 종로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한 1년간,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수도시설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소유였다가 종로구로 넘겨져서 종로구에서 이걸 만들고 한 2년을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종로문화재단이라고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종로문화재단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문학관으로 떴을 때 아까 말씀하신 네. 그건 어떻게 이거는 그분은 그냥 임시로 그거를 사용하시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분에 대한 얘기는 조금 길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어떤 사적인 얘기하고 또 연관이 돼서 결국 그분은 지금 여기서는 완전히 떠나 계시는 근데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언급을 하면 할수록 미스테리어스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 얘기는 거기서 이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시인의 언덕은 여기 다 덮였어요. 여기가 이렇게 다 덮여 있던 그런 상태고, 이렇게 넘겨보시면, 여기가 이제 임시문학관으로 사용되는 주택이고, 넘겨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도면 비슷한 게 보이죠? 거기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쫙 그어져 있는 게, 지금 여기 원래는 붉은색인데, 그 벽이 이 자료는 저희가 물탱크를 발견하기 전에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그때도 이미 저희가 설계 시작하면서 이 벽이 굉장히 수상해가지고 사실은 계속 언급을 했던 벽이에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 축대에는 물이 고이면 무너지기 때문에 물이 빠지는 물홍통이 있는 게 물 빠지는 곳이 있는데 저 벽은 그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이게 축대인지 뭔지 조금 거기다가 이제 미장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도 계속 이 벽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고, 그렇지만 일단은 예산도 없고 일단은 이거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니까 일단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해에 여름에 저희가 이제 한 6월 달에 이제 설계를 시작했는데 그해 여름에 굉장히 불행하게도 우면산 산사태가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우면산 산사태가 벌어지면서 저희가 그 기본 설계를 거의 마무리한 단계였었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굉장히 불안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로구청장님하고도 이제 회의하던 중에 그래도 이제 새로 건물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 뭔가 이렇게 불안한 요소가 남아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우면산 산사태의 계기로 저희가 이제 구조안전 진단을 의뢰하게 돼요. 그래서 구조안전 진단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와서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게 이제 이곳으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때 철판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던 그 사진이 아마 여기로 있을 거예요. 한 16페이지 정도 보시면 16페이지 정도 보시면은 지금 그 우측에 작은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 물탱크를 발견했던 당시에
그 계곡우가 보입니다. 네. 위에서 두 번째가 이 정원에 실제로 있었던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철판으로 이렇게 딱 덮여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진이 그 뚜껑을 철판을 이제 자물쇠로 잠겨 있었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이렇게 구멍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구멍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깊다 보니까 밑을 내려다보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다리만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때 막 여러 명이었었는데 내려가기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담당 그 주임님께서 이제 먼저 이제 총대를 메고 내려가시고, 그리고 저희가 줄줄이 따라 내려갔는데, 내려가 봤더니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이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감동이란 진짜 모두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랬고, 그쪽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이게 이제 뭐 빛도 그렇고 물자국도 그렇고 뭐 울림도 그렇고, 사실 이때는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밑에 물이 이렇게 그냥 물이 조금 고여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막 칙칙한 눅눅한 막 이렇게 악취는 없는데 이렇게 그 약간 이제 썩어가는 물의 냄새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차여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상황이었는데, 여기 지금 그 사다리 옆에 보시면은 작은 구멍이 하나 있죠? 네, 그 구멍을 지금은 막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구멍이 그 바로 옆에 있던 물탱크하고 연동돼 있던 구멍이에요. 그래서 물이 올라오면 그 구멍을 통해서 두 개 물탱크가 같이 이렇게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던 그런 역할을 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발견하면서 당연히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설계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아무도 그냥 의심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구청장님께서도 보물을 발견을 했다고 그러면서 예산이 2배로 되면서 어쨌든 100제곱미터짜리가 200제곱미터가 됐습니다.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확장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 물탱크를 발견하고 굉장히 기뻤지만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건축가의 머릿속에 있는 이 물탱크 활용하고 이제 일반 뭐 공무원들이나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물탱크 활용 방안은 완전히, 그러니까는 다 좋아했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이런 그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을 딱 만났을 때의 그 주어진 환경을 어쨌든 최대한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사실 이거를 뭐 살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이거를 이제 활용 가능하게 단열도 하고 방음도 하고 뭐 조명도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없는 강연장도 만들고 뭐 공연장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셨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이거를 일단은 어쨌든 실내 전시 공간으로 그래도 이제 계획을 시작을 했어요. 워낙 공간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내 공간이 되는 순간 이 공간이 갖고 있는 모든 메리트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물탱크가 지금 3분의 2 정도가 땅에 묻혀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단열이나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내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다 걷어내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전시물이 들어갈 경우는 24시간 항온환수기를 틀어야 되는데, 항온환수기를 틀어놓으면은 소음 때문에 방음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는 뭘 하나 하려면 모든 것이 다 덧붙여지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이제 딜레마와 이 고민에 빠졌죠.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순간 뭔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여서 이거를 이제 실내 공간으로 만드는 걸 이제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면서 과감하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는 이제 뚜껑을 열어서 중형으로 만들고, 하나는 이제 그대로 보존을 하자. 근데 사실 일반적인 관공서 설계에서 그거는 받아들여지기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니 영상을 트는데 난방도 냉방도 안 해주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민원이잖아요. 무조건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민원 들어온다, 저렇게 하면 민원 들어온다. 하나도 일반적인 그 설계 방식하고는 이제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회의를 가는데 사실 과연 이게 정말 맥힐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의외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통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 구청장님이 건축가 출신인 것도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그 뭔가를 포기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다른 뭔가가 될 수 있다고 다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심의도 너무 무난하게 다 패스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윤동주 시인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윤동주 시인의 일생이나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를 좀 쉽게 연상하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약간 조금 이야기를 다시 뒤로 돌아가면은 이 문학관 설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고민은 처음부터 컨텐츠가 없었어요. 컨텐츠라는 게 그러니까는 윤동주 시인 말고는 그분의 어떤 물건도 없었고 그 앞에 몇 페이지지? 방금 보셨던 페이지 다음 편에 임시문학관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17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뭐 이런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좀 걸려 있고 뭐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임시문학관에 있던 이런 물건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어떻게 문학관을 전시 기획을 해보라는데 아주 정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이제 그 공사를 하기 전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니까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걸 갖고 전시를 할 수는 없었고, 뭔가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좀 의미 부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브랜드 스토리라는 스토리텔링 업체를 제가 컨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아까 그 선양의 회장님이 이렇게 모아두셨던 물건을 갖고 거기다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분 역시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어려워하셨는데 어쨌든 일단 이렇게 준비만 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뭐였었냐면, 저도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느낀 게, 그분은 이제 이렇게 지금 공간이 이렇게 세 개로 이제 나눠졌는데 그 공간들의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인체, 이거는 열린 우물. 저는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알았지만 사람들이 딱 들어갔을 때 이 공간에 어떤 공감을 딱 느끼게 해주는 어떤 그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열린 우물 하는 순간 사람들이 자화상을 연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뭐 자화상으로 했었으면 좀 유치했을 텐데 그냥 열린 우물 하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닫힌 우물.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윤동주 시인의 그 일생의 여정하고 또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체에서 시작해서 어떤 그분이 한참 시를 쓰시던 그런 좀 행복했던 시절,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마지막을 보내셨던 그 어두웠던 시절,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얘기가 엮어지면서, 그러니까는 뭐가 먼저 뭐가 후가 아니고 거의 그냥 공간에 대한 컨셉을 저희가 잡고 이제 그분이 와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거를 구체화하면서 이렇게 공간이 다 이렇게 완성이 돼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사실 이제 설명 없이 이렇게 공감을 많이 느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또 뒷작업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라고 해야 돼? 그러면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설계할 때 주어졌던 어떤 그런 상황들이고, 2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이렇게 모형 사진이 2개 있고, 위에 이제 단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굉장히 고민을 하던 그 시절의 모형인데, 사실은 이 뚜껑을 물탱크의 뚜껑을 여는 것 자체가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지만 엄청난 고민이었었어요. 왜냐면 이 구조적으로 이런 콘크리트 박스는 이 육면이 다 이렇게 딱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뚜껑을 걷어내는 순간 얘가 비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성이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서 그렇지, 그때는 막 여기도 이렇게 이런 잡초로 팍 쌓여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이
자료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물탱크의 과 저 나머지 건물과의 관계도 잘 모르겠고 뭐 깊이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가 주변에 있는 계단을 세가지고 이렇게 파악하고 막 그랬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뒤에는 막 언덕이 있지 막 이러니까 이거 뭐 하다가 막 다 무너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닌가 막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막 이제 그렇다고 이제 구조 설계를 또 딱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니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런 시설물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제가 좀 자문을 구했더니 이거는 구조 보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니까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서 또 이제 계획을 해보자고 이제 얘기가 돼서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물탱크의 활용 방안이라고 이렇게 그림들이 있는데 이 물탱크 이제 뚜껑을 열기로 이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공무원들은 걱정이 비가 오는 날 시운전 들어갔다가 절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우산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좀 천정을 닫자.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실질적인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또 이제 이거 붙으면 저거 붙여야 돼서 그래서 어떻게 계속 어쨌든 반복적인 설득으로 어쨌든 다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탱크도 위에는 그래도 덮자는 얘기가 사실 끝까지 있었어요. 현장을 하면서도. 근데 어쨌든 뭐 고집을 피운 거를 이렇게 믿게 안 봐주시고 어쨌든 여기까지 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그 모습을 이제 다 보셨으니까 사실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지금 26페이지를 보시면 이때만 해도 아직 그 열린 우물과 닫힌 우물이라는 그런 이름이 없었던 때에 저희가 만든 이미지인데 이때만 해도 그냥 미션 지시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이제 공감하게 되는 그런 공간, 그 다음에 제3전 지시는 이제 참회의 공간도 되고 위로의 공간도 되고 희망의 공간도 되고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공간으로 이제 거기까지만 저희가 컨셉을 잡고 나머지는 이제 같이 작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8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모습하고 이제 새로 만든 모습을 동시에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풍경을 변화를 시키지 않고 계획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뒤에 있는 나머지 모습들은 이제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이 윤동주 문학관의 경우 건축가로서 굉장히 귀중했던 경험은 감리를 저희가 직접 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사 감리를 건축가들이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 건물 의뢰를 받았을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합의를 결정하면서 제가 낸 조건이 대신에 공사 감리를 꼭 해달라였었어요. 그래서 공사 감리를 저희가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공사 감리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그 자리에서 이제 풀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 안 그랬었으면 그냥 이게 이제 더군다나 저희가 자료 없는 건물을 갖고 리모델링을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때그때 그냥 공무원들이 알아서 그냥 문제점을 이제 그때그때 해결해가지고 어떻게 갔을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그런 건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 그 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인식시켜 주었던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공사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들은 아무래도 이제 물탱크의 개구부들이 열리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0년간 이렇게 닫혀있던 공간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문을 하나하나 열어주던 그 순간. 그래서 물탱크 1, 물탱크 2에 이제 문이 열리던 순간이고 32페이지를 보면은 그 물탱크에 이제 천장이 뚫리던 날인데 사실 그 천장을 걷어내는 게 아니고요. 깨서 밑으로 다 내려놓은 거예요. 저 위에서 깨가지고 다 밑에 보이면 이제 그 돌을 다 걷어 치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2페이지의 모습이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철근들이 이제 그 위에 있던 그 슬라브를 이제 잡아주는 철근들, 그 밑에 우측에 있는 이미지가 그 위에 있던 그 천정의 콘크리트가 전부 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 모습 자체도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아름다워서
같이 작업한 친구가 이대로 놔두시죠 소장님.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그리고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33페이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팥배나무가 이제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던 시절의 모습이에요. 이게 잘 버텨졌어요. 청운 아파트 지어지면서 지어졌는데 한 35년 동안 있었다 그러는데 몇 년도였지? 1968년인가? 그때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저런 공사 현장 때의 모습. 지금 그 3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의 그 뭐랄까 막막함이란 와 이게 진짜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손을 걷어내고 이제 앞으로 지금 이 벽도 만들고 보강도 해야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직 이게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를 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막상 이렇게 문을 틀어놨는데 얘가 나중에 저 안쪽하고 다 맞아 떨어질까 막 그러니까 이래저래 아주 그냥 한숨만 나오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 밑에 사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 계시는 이 귀여운 코트를 입으신 분이 윤인석 교수님이십니다. 윤동주 유가족 대표분이신데 성균관대 건축학 교수님이시고요. 지금 여기는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임시문학관으로 사용됐을 시절에 거기에 전시되어 있던 물건들 중에 쓸만한 게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게 전시할 만한 물건들인지 이제 일종의 검수를 하러 오셨을 때 모습이에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고, 좀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윤희석 교수님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게, 사실은 설계 때는 저는 이제 용역을 이제 받은 입장이어서, 누구를 컨택해라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었고, 근데 굉장히 이해가 안 갔었어요. 왜 처음부터 유가족 대표를 컨택하지 않았었는지. 근데 그게 사실 나중에는 원래는 이제 거기 그 헌양에서 오게 되셨던 분하고의 어떤 그런 것 때문인데,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런 그 전시한 물건들을 보면 굉장히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발주처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그 담당하시던 과장님께서 용기를 내셔서 윤 교수님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진짜 딱 하나만 이렇게 좀 기증을 해주십사 그 친필 원고를 그냥 용기를 내셔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윤 교수님께서 그때 이제 처음 아셨어요. 종로구청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사실은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종로에서 윤동주 시인을 상품화 시킬까봐 우려하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윤동주 시인의 성품상 이런 거를 그 시인의 이름으로 만들면 굉장히 겸연쩍어 하실 거다. 그러니까 윤동주 문학관을 만들지 말고 종로를 지나간 이런 모든 문인들의 문학관을 만들면 어떻겠냐. 이제 공사는 시작이 됐는데 저는 완전히 미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쇼크였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모셔서 장소를 보여드리고 여기가 그때만 해도 뭐 아직 이렇게 걷어지지도 않고 거의 처음에 제가 발견했었던 그 모습인데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또 그분 역시 건축가시니까 이렇게 금방 이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업을 위해서 사람들이 작업해 나가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문학관 만들어서 막 이게 홍보하려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어떤 진정성을 갖고 작업한다는 걸 이제 느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저희한테 이제 그 원고나 이런 거 영인본을 만들 수 있게. 근데 너무 저희가 운이 좋았던 게 그때가 연세대학교에 기증되기 바로 직전이었었어요. 기증이 됐었으면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기증하시기로 결정은 됐지만 기증하시기 직전이어서 그런 걸 다 해주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해피한 날밖에 없었던.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때 이런 일품들 전부 다 윤 교수님께서 집에서 소장하고 계셨는데 교수님 댁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어떤 거를 전시할 건지 다 같이 결정하고 영인본 만드는 전문 가들과 함께 또 가서 전부 다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의 그 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전시를 못 봤는데 물론 영인본이긴 하지만 거의 굉장히 비슷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윤동주 시인 글씨가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좀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산은 처음에 저희가 가압장만 받았을 때 5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0억으로 늘었는데 이제 10억에 뭐 전시 영상 제작, 뭐 여기 조경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 대비하면 좀 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크진 않았고요. 그렇다고 뭐 너무 쭈들리지는 않았고 아주 그냥 편안하게 한 편이에요. 편안하게 한 편인데 이제 물론 저는 편했지만 공사하시는 분은 너무 힘드셨어요. 왜냐면 현장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종로구청에서도 너무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구청장님도 뭐 현장에도 오시고 너무 관심을 많이 보이시니까 이제 공사하시는 분은 너무 힘들었죠. 네. 근데 그 공사하신 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이 관공서 설계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건축가한테는 누가 공사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 업체를 선정을 안 하고 입찰로 들어오기 때문에 입장 운이 안 좋으면 정말 나쁜 사람들하고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하늘의 뜻이에요. 그런데 공사 업체가 딱 선정이 됐는데 보니까는 이런 뭐 전시관 이런 거 했던 업체가 아니고 KT 건물 보수 공사하는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 현장 소장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좋으셔서 금방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공사는 이렇게 막 얼렁뚱땅해서 돈 많이 남기고 빨리 가야 되는 그런 공사가 못 되는구나. 빨리 파악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공사 첫 미팅 자체를 종로구청에서 종로구청장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제 건축가한테 무게를 실어주신 그런 케이스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경험이 없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한테 엄청나게 의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사 현장 소장님하고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4번씩을 봐가면서 거의 같이 공사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친밀하게 공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 문학관이 서울시 건축 대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대상을 받은 계기로 가장 깊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을 계기로 그 현장 소장님께서 건축 명장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 지 2년이 됐지만 2년 후에라도 그런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챙겨드릴 수가 있어서 그게 가장 큰 그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오셔서 굉장히 좋아해서 가족도 다 아들까지 데리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기뻐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는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도 그렇고 뭐 그 과정에 만났던 그 스토리텔링 업체 그 공사하시는 분들, 뭐 물론 저희 스태프도 그렇고, 그리고 윤석 교수님, 구청 등등, 정말 그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작업을 해나갔고,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질문 중에 이걸 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없더라고요. 근데 그 없는 이유가 이 뭐 설계나 작업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이 작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주변 분들도 전부 다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냥 좀 미흡한 점이 있어도 어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공사비가 10억이었어요. 네. 그래서 전체 공사비가 10억이었고 제가 10억 번 거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고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12시인데요. 12시예요? 네. 아, 네. 제가 사장님이 시간 되시는 만큼 네네. 요청해 주시면
그래서 뭐 이제 그러고선 저희가 이제 건물을 다 봤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완공된 거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거는 없는 것 같고, 예, 시간 정확히 맞췄나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그냥 한 건축가로서는 굉장히 행복했던 여정이었고, 또, 이 설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그 채워넣기보다는 비워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블로그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면서 굉장히 글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제가 오히려 건축가로서 많이 배워요. 왜냐면 이 공간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오히려 제 설명보다는 그분들의 그 해석이 저는 훨씬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아신지 모르겠는데 이 완공 1주년 기념으로 종로구청에서 이 윤동주문학관 백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 과정을 다 봤던 그 스토리텔링 업체에서 그 백서를 또 맡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나 종로에 대해서나 이런 모든 얘기를 굉장히 잘 엮고, 그 다음에 그 후기들, 그리고 여기 다녀가신 분들의 어떤 그런 후기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만들어도 굉장히 쉽게, 근데 그분들이 이제 건축가 출신이 아니시니까 오히려 굉장히 일반적인 분들도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게 그 과정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보면 거의 모든 얘기가 다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윤동주 문학관이 이번에 이제 대상을 탔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이런 상이라는 게 신청을 해요. 나 이런 거 했는데 좀 봐주시오. 그러고서는 이제 신청을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먼저 서류 접수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한 60개 작품이 들어왔대요. 거기서 10몇 개를 뽑아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몇 개를 뽑아서 현장 답사를 하고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실 지금 윤동주 문학관 의원이 2년이 지나서 솔직히 신선한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상 대상이 되고 나니까 되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뻘쭘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딱 대상이 되면 와 이런 게 있었어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사실 신문 기자들도 되게 재미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뭐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뒤늦게 그러니까 이게 완공된 해도 그렇고 이렇게 뒤늦게 신청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상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학관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너무 달리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이게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왜냐면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이거를 좀 기록에 남기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사실 올해가 데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 신청도 못해요. 그래서 올해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아까 잠깐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건축가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건축가들은 와 이렇게 하면 진짜 좋을 거다 막 나름의 뭐 환상을 갖고 작업을 하는데 막상 그것이 전혀 일반인들한테 전달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건축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하고 일반 건축 아니신 분들이 보는 관점하고 굉장히 이게 안 맞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윤동주 문학관의 경우는 일단 이게 개인 소유의 건물이었으면 사실 저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공공 발주의 어떤 공공 소규모 건축물인데 이렇게 일반 시민들의 어떤 그런 공감대와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이렇게 딱 일치할 수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사례가 돼서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지만 그것 자체가 어떤 제가 보기에는 좀 나름의 어떤 교훈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다행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재생이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 완전 버려진 이제 용도가 이제 다한 그런 시설물을 재생시킨 어떤 사례로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가치를 가져가는 이때에 하나의 사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상을 받게 된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저 혼자 한 거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건축가로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인터넷으로 지금 블로그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